자, 두 번째 세션 이제 마지막 발표자인데요. 주식회사 스트리미 이준행 대표 이사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보완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뻔한 얘기인 걸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사회적으로는 관심이 되게 높고, 그리고 거래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상세히 많이 알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거래소를 운영하는 코팍스 대표로서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질 질문은 세 개인데요. 첫 번째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럼 어떤 거래소가 역할을 잘 다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두 번째, 그런 역할을 잘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돼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소죠. 거래소란 말이 붙은 것처럼 거래소의 영역이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KRX라고 이제 한국 거래소가 있는데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상품을 거래하는 상품이 주식이 아니라 토큰, 암호화폐, 코인 등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여기다 더해서 사실상 은행이나 예치원 역할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한국 거래소에서는 주식이 보관이 되질 않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예탁결제원 역할 같이, 혹은 은행 같이 이제 고객들의 자산을 예치해주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래소나 어떤 예치원, 어떤 증권사들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 만약에 실제로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어떤 블록체인의 어떤 문명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그 세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거래소를 통해서 내 자금을 넣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인터넷 시대에 이제 KT나 이런 망사업자처럼 이제 블록체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까지 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거래소라는 건 뭘까? 1번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소, 일반 거래소를 딱 놓고 봤을 때, KRX 같은 거래소를 놓고 봤을 때 좋은 거래소라고 하면은 거래가 효율적이게 돼야죠. 효율적이게 거래가 된다는 뜻은 보통 풍부한 유동성과 가격 발견이 용이한 거래소가 이제 거래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거래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내가 100만 원어치의 땅콩을 팔려고 하는데, 땅콩을 살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으러 다니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100만 원어치의 땅콩을 사려는 사람들이 이제 쫙 모아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물량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보다 이제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거래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 이게 제일 첫 번째 거래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이용자입니다. 투자자들. 내가 빨리 팔고 빨리 사고 싶고 내가 원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거 이제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일반 이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거래소다라고 하면은 거래 투명성이 지켜지는 곳을 거래소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금융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또한 정보 불균형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이거는 뉴스를 통해서 이제는 너무 친숙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고, 실제로 시장 교란 행위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죠. 근데 결국 여기서 제일 큰 이해 당사자는 첫 번째로 당연히 이용자 투자자고, 왜냐면은 그들이 온당히 가져야 될
그런 이익을 누군가가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서 갈취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당국도 주요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좋은 거래소가 뭐냐? 보통 좋은 상품들을 상장을 해서 산업에 사회적 효용이 높은 산업에 이제 돈이 흐르게 하고 좀 투자 가치가 높은 회사들로 하여금 그 자금 조달이 쉽게 하는 그런 역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상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의 큰 이해 당사자는 블록체인 업계와 당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일반 거래소들, 그러니까 주식 거래소들 같은 것도 요즘 굉장히 경쟁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뭐 뉴욕 거래소와 뭐 시카고 거래소와 뭐 한국 거래소와 홍콩 거래소와 다 좋은 회사들을 상장시키려고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 세 번째 꼭지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예치원, 은행 같은 역할을 할 때 그럼 어떤 게 잘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안전하게 자산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하려면 첫 번째로는 해킹 같은 거 당하지 않게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털리지 않게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 금융회사들을 봤을 때 그 자본 비율을 유지를 하게 시키는 게 만약에 파산이 되는 경우에 법화 건전성 유지라고 하는데요. 예, 그 만약에 파산이 됐을 때 내 자금을 또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고객의 자산을 보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주요 이해 당사자는 이용자와 또 당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자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서 이제 범죄에 악용되는 그런 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또 잘하는 게 은행이나 예치원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로 당국이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고요. 직접적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으로서의 관문 게이트웨이 역할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건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블록체인 아직은 애플리케이션이 많지 않지만 어쨌든 사용성을 제고한다는 그러니까 사용성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된다는 것이 좋은 거래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ISP 그러니까 뭐 통신 사업자들이랑 비교를 했는데 보면은 2G 업자들도 있고 뭐 3G 업자들도 있고 4G 업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2G보다는 4G가 인터넷 사용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거래소들도 결국은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은 지갑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갑 기능도 계속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어떤 트랜잭션들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으로 보낼 때 이런 체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블록체인 업계랑 또다시 미래의 이용자들이 주로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하려고 했던 두 번째 질문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뭐가 필요 조건인가? 아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간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시 이거의 필요 조건들이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래 효율성, 유동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동성을 높이려면 사실은 고객이 많아야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필요 조건은 거래 서버가 튼튼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뭐 서버 다운되는 사례 때문에 재산 피해 보신 분들 뭐 소송도 있고 뭐 이것저것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어떤 OMS라든지 어떤 투자 알고리즘 같은 것들 탄탄하게 만들어서 그 거래 서버가 탄탄해서 뻗는 일이 없게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용이한 효율적인 가격 발견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필요 조건은 거래 정책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게임의 룰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뭐 틱이 너무 넓거나 너무 좁거나 등등 했을 때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래 투명성 부분은 결국은 처벌 규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처벌 규정 없이 이 어떤 배드 액터가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갈취하고
시장을 교란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강제력이 없는 그런 법이라든지 어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실효성이 없게 마련이죠. 마지막으로는 자금 조달,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한가? 사실은 상장 규정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장 규정을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코인의 펀더멘탈 같은 것들을 파악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상장하는 프로세스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예치원의 영역에서의 은행 예치원의 영역에서의 필요한 것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법학 원정성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회사들의 부채 비율을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코인 회사가, 어떤 거래소가 소비자 돈을 받고 그 받은 돈을 담보로 뭐 소비자 예치금이랑 거의 동등한 혹은 그거보다 뭐 한 10배 되는 돈을 담보로 이제 빌려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런 행동들을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강제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암호화폐 예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 예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완전히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지금은 기술 표준도 없고요. 그리고 막 이더리움이나 무슨 뭐 이런 이더리움 지갑도 지금 뭐 해킹이 당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이오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업데이트가 완벽하게 테스트하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그냥 빈번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 프로토콜의 보안적인 위험성들,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을 한 상태에서 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를 하면서도 효율적이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불법 자금 유통 방지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필요 조건 같은 경우는 범죄 계좌 DB라든지 어떤 본인 확인 권한 KYC를 한다 그러죠. 이게 없이는 그냥 그런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불법 행위를 잡아낼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이는 불법 자금 유통하는 것들, 공중협박 자금들을 유통을 막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다 한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정 화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제 블록체인 관련 트랜잭션이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상 또 기술적인 부분이랑 이 부분도 정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코인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트래킹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은 나쁜 쪽으로 쓰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블록체인 사용성 제고 부분은 결국은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기반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이런 기술 표준도 없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산업 생태계에서 이 블록체인의 사용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해야지 거래소 생태계가 좋아지는데,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아까 거래 서버가 좋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어떤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업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한 거고요. 거래 정책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능력적인 부분들은 거래소가 해야 되는 거래소의 의무라고 거래소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떤 거래 투명성적인 부분에서 거래소도 안에서의 고객 거래 규정들을 두고 뭐 내부다 뭐 인사이더 트레이딩 같은 것들을 막는다든지 이런 메저들을 취할 수 있지만, 조치들을 취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정부가 불공정 행위들을 강제력과 어떤 법적 권한을 갖고 하지 말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장 규정 같은 경우도 이거는 거래소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맞으나 어떤 공모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보 공개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들을 뭐 시킨다 정도의 역할을 정부 당국에서 해주면은 아무래도 이런 거에서 들어가는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자산 예치 관련돼서 부채 비율 관련 아까 이미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정부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자본 건전성을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암호화폐 예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래소가 굉장히 잘 해야 되는,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탄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거래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법 자금 유통 장기 그 유통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합니다. 예. 그 지갑 주소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월렛이랑 프라이빗 키 이런 부분들이랑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거래소가 그 기술력을 갖고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고 이런 어떤 FDS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잘못되게 쓰이는 것들을 이제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 당국에서 범죄에 연루된 지갑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해 주는 식으로 권한을 나누고 도울 수 있다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사용성 제거 부분은 거래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기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 나쁜 데 쓰일 수 있고 돈 세탁한 데 쓰일 수도 있고 진짜로 여기 이 업계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좀 더 나은 미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어떤 기술들이든 기술은 사실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기술을 뭐 핵폭탄을 만들거나 아니면 핵 발전소를 만들건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 결국은 그 판에 안에 들어있는 업자들과 고객들, 일반 대중들, 당국 등등의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얼마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이걸 끌고 나가냐에 다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는 저희 고팍스와 같은 이런 거래소는 어떤 소비자, 사회, 업계를 위한 기술력 그리고 운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투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정부라든지 당국 같은 경우는 자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간을 마련하고 거래소 관리 감독 규정이 적절한 선에서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래소 업계와 수사 당국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공조하는 것이 이 더 훌륭한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 제언을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